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언론 5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경선에는 현직 도지사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3명의 후보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 배치와 질문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후보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위성곤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오영훈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담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고요.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는 주도권 토론이 진행될 텐데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제주 현안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답한 뒤에 자유주제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대림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문대림입니다. 우리 제주 사회는 더 따뜻하고 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더 풍요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 사회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발표된 지역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입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10곳 중 6곳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는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동체가 위기 상황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위기 극복의 리더십, 아니 위기 돌파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문대림 그동안 많은 일경험과 성과를 통해서 위기 돌파의 리더십을 키워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해 제주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문대림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위성곤 후보의 순서인데요. 발언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제주는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는 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이 이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하며 쌓은 역량과 중앙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후보, 이재명 정부를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 저 위성곤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성곤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의 차례입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이고요.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오영훈입니다. 지난 4년간 도민과 머리를 맞대며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도민의 불편과 불안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부족한 면을 더 세심하게 채우며 민선 국위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도민과 함께 답을 찾았고 제주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주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
이제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시간입니다.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주, 오영훈이 만들겠습니다. 네. 자, 오영훈 후보의 모두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교통 선진국일수록 대중교통과 함께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탄소 중립과 건강 도시를 내세우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전거 도로의 단절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당선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의향이 있는 건지, 이건 강요는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분당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엔 위성권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우선 월 1내 자전거를 타고 이상으로 출퇴근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늘 저는 현장을 찾아서 그 답을 해결하고 불편함을 듣고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자전거 타기에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아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야 되는데 그 안전하게 타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설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지구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를 확대하고 스마트 보관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자전거 타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자전거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네. 위성훈 후보의 답변 들으셨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영훈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시작해 주시죠. 네, 자전거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저는 탄소 중립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민선 9기에서는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까지는 환상 자전거길 도로라는 이름으로 관광객 중심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희 도민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는 수준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15분 도시 조성과 연계돼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전거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습니다. 전기 자전거의 확충 사업, 그리고 출퇴근 공직자에 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자전거 중심의 신호등 체계에도 일정 정도 자전거 횡단 보도 도입을 일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현재의 제주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겸용이 많아 충돌 위험이 크고 갑자기 끊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와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환승 요금 체계 마련을 통해 대중교통 자전거 활성화 시간이 다 전면적으로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영훈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 차례인데요.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자전거를 타고 100개가 넘는 마을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썼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것은 한라산 중심의 오르막 구조여서 여러 가지 힘든 자전거 친화형 도로 구조 개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굳이 갓길을 둬서 자전거를 타게 해도 될 것을 보도블록을 쌓아서 인도로 만드는 그런 경우, 그 인도에
하루에 한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친화형 도시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자전거 타기가 편하고 시장 갈 때 편하고 생활 친화형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공공 영역에서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는 곳이 학이다 보니까 이 질문을 받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승 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일정 정도 가서 자전거를 거치하고 환승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승 시스템, 전반적으로 자전거 친화형 도시구조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저도 역시 자전거 동호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자전거 친화형 제주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제주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 교통 이용 분담률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0.43%에서 마무리해 주시죠. 높이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모두 자전거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제주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말 그대로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를 지명해서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후보별로 10분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데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할 때 가급적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요. 상대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꼭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30초를 초과했을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답변 시간도 주도권자 본인 시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오영훈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대령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2도정이 2024년 5월 1일 발표했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있습니다. 2035년 탄소 중립을 목표를 이루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2035년 제주의 탄소 중립 목표 연도가 제시되었고 이에 기반해서 대한민국 목표 연도인 2050년에 녹색 문명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정책, 에너지 대전환은 대세입니다. 이것은 대세이고 그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제주도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 후보께서는 재생에너지를 50%까지 충당하겠다고 이제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현재 발전 설비 용량이 55%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전은 24%밖에 되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24%밖에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 소비형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전력 소비 산업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럼 출력제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출력제의 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지 출력 않습니까? 제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전력 소비형 산업이 없기 때문에 출력 제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번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와서 김성환 장관 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개통 제한을 이제 풀어준 것이죠. 관련해서 발전소의 기저전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지금 1.1기가와트인데 잠깐만요.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2.5기가 예, 문 후보님. 예. 예,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발전 설비 용량 55%를 넘어섰는데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은 24%밖에 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출력 제어가 지금 계속 생겨서 전기가 남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기 남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방식을 해결해야 문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재생에너지 50%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전기 남는 잉여 전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린 에너지 수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그린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규형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수소 버스보다는 전기차 중심으로 가는 게 네.
오히려 자, 잉여 출력 제어 전력을 문제를 문호부님, 출력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남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심이라고 보는데요. 이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 유연성 자원 확보보다도 오도정께서는 지금 현 도정은 지금까지 그린 수소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수소버스 도입 계획을 세웠고 수소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수소 생산 비용이 원래 19,850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에너지공사를 기반으로 해서 좋습니다. 7개 제가 유연성 자원을 어떤 수소를 방식으로 생산하는 확보할 가격을 것인지를 보게 되면 말씀해 네네. 주시는 자, 거예요. 지금 제가 이미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30초를 예. 드렸기 때문에 네. 저희 주도권 토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이제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야만 유연성 자원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전기차의 문제는 사실 충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전기차인 경우에 현대에서 나온 전기차인 경우에 일회 충전으로 447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충전하는 구조를 갖게 되면 지금 자, 생산 저는 비용이 유연성 자원에 대해서 지금 30초의 시간을 물어보거든요.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30초 아닌가요? 10분에서 30초의 시간 답변 보장. 한 질문당 30초의 답변 시간은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같은 지금 한 질문 15초 남아있는데 15초 잠깐 쓰시고 예. 같은 질문이거든요. 같은 네네. 질문이었는데 이미 30초는 다 쓰셨기 때문에 저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그래서 자, 제가 유연성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냐는 것을 물었고요. 이번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제시한 내용 중에는 탐나는 전기 예보제를 하겠다. 이걸 통해서 전기차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의미를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데요. 가르쳐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이 탐나는 전기 예보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저희도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10%를 넘어섰습니다. 대략 4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출력 제어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됐을 때는 하루 전날 전기 가격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매우 낮을 것이라고. 그러면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가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을 탐나는 전기 예보자라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좋은 이게 유연성 정책인 자원을 것 확보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의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이 히트펌프를 확대하는 겁니다. 히트펌프가 어떻게 유연성 자원으로 확보되는지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전력을 활용해서 히트펌프를 가동시키는 것이겠죠. 그거야, 당연히. 그럼 예를 들어서 히트펌프를 우리가 전부 다 잉여전기를 활용해서 전기를 이제 전전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 대략 재생에너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봤습니다. 네,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분산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세 가지 실증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실증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죠. 네. 세 가지 실증 모델은 지금 V2G 실증 모델과 그리고 P2H 실증 모델 이런 그 다음에 ESS 실증 모델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연성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전력망을 제대로 연결하면서 그리드 체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지산지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분산에너지 모델인데 이 분산에너지 모델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됐을 때 2035년 탄소 중립 목표년들을 실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문대림 후보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도가 지난 12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로부터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도 받았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의 사진을 봤습니다. 네. 응급의료 체계 혁신과 관련된 겁니다. 응급의료 체계에 어떻게 혁신돼서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제로가 됐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도는 못 보셨습니까? 보도 머리기사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네. 응급의료 체계 혁신으로 제주도가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도 제주도의 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성권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께서 발의하신 4.3 특별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4.3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4.3에 대한 평화 요구에 관한 문제, 유족 지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센터를 이제 국립화하는 문제.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법은 실질적으로 제주도도 국가 지원을 50%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폄훼와 왜곡과 관련돼서 이제 발의도 해주셨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지금 절반 정도 가까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늦어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야 간에 이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실질적으로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고요. 제가 이제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에게 지속적으로 논의를 요청드리고 또 서범수 간사께도 요청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유족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네, 어떤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성권 후보께 묻겠습니다. 문대령 후보가 공약한 내용 중에 4.3 평화대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희생자만 15,218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유족은 이제 10만 명이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평화대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추모와 진상 규명과 그리고 또 책임자 처벌 그리고 백비의 정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즐기기에는 좀 이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대령 후보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도출 과정 관련해서 문대령 의원님의 구상이었다. 대통령께 보고가 또 공약으로 제시가 됐다. 30초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인 과정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2020년도부터요 카이스트하고 여러 가지 카이스트 부총장하고 접촉했던 내용도 있고요 계획서도 있고 실제로 이번 도지사 오 후보께서 모르는 모양이신데 이번 JDC와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그 비슷한 사업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했고요. 내용에 대해서 그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번 자, 시간이 이제 다 카이스트와 됐습니다. 관련된 4대 과기원 문제는 네, 자, 여기서 이기영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자,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후보들께서는 그 시간 안에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오영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문대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문대림 후보께서도 10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4.3 평화대축제와 관련해서 축제 이거는 제례의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 추모 이거는 이제 기자회견 때도 얘기했지만 엄숙하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성문 후보께서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말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유성군 후보께 묻겠습니다. 오늘 그 제1공약으로 제주 해상풍력 슈퍼그리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100조 사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 초고압 직류전송 시스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그것은 이제 뭐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는 해상그리드 사업은 한 60조 정도 그리고 아니요. 예. 예. 그럼 40조라는 얘기. 아니요. 30조 정도로 추산을 했고 기타 부대비용을 10조로 추산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그러니까 이제 최소로 본다라면 자, 한 56조에 해상그리드 자, 비용은 한 발표를- 18조에서 20조 정도 반영할 겁니다. 발표를 100조로 했고요. 그럼 네. 60조가 이제 시설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60조는 국가에서 지원합니까? PF를 일으킵니까?
민간 투자가 기본인 거죠. 자, 민간 투자를 60조를 민간 투자를 한다면 PF를 일으킬 경우에 보통 이자율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수익률을 한 6%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5.5에서 6% 정도 보는 게 상식이죠. 그리고 계약을 20년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20년간 하게 되면 5.5%로 잡으면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60조 이자가 약 40조가 됩니다. 그러면 20년간 100조를 연 5조씩 균등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 후보께서 발표하신 수익을 얼마로 잡으셨죠? 제가 수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주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4조 정도 될 거. 4조 정도 될 것이고 4조 2천억을 네, 잡으셨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60조 플러스 이자 비용 하게 되면 네. 100조입니다. 잠깐만요. 연 5조씩 20년을 물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4조 2천억이면 연 8천억씩 적자가 나는 것이죠.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네, 30초간 답변하십시오. 네. 500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총 14조 2,400원 정도, 14조 정도 됩니다. 총 수익은 4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제주도의 이익 공유금이 1조 원 정도 됩니다. 자, 4조 2천억 되는데, 자, 좋습니다. 네, 균등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1년에 5조씩 해야 되는데, 4조 2천억이면 8천억이 적자가 난다는 것이죠.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7천억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C 판매 금액으로 6천억 정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조 원의 17.5%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이 자, 17.5%가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진 그렇죠. 않겠죠? 예. 알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추산이 1조 정도 된다. 1조 3천억 정도가 되는 그러면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는데요. 그것을 5조는 1조라고 발표를 5조는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갚는 거죠? 5조요? 네. 자, 무슨 5조를 갚아요? 자, 시설비 60조에다가 HVDC 비용 40조 빼게 되면 60조, 20년간 5.5% 하게 되면 40조. 그럼 100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100조를 20년간 갚아야 되는데 원리금 상환만 5조씩 20년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4조 2천억이라면 연 8천억씩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포괄적으로 60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이제 HVDC도 40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60조라고 얘기했는데 비용도 더 절감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해저 HVDC는 그것은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민간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한전이 투자하거나 망상용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도록 되어 있죠. 한전의 영업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채무와 부채가 총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200조 정도 2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리무원의 말씀처럼 하면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한전과 정부가 서해안 10기가 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HVD 사업도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민간 투자를 통하거나 잠깐만요. 아니면 정부 재원을 토론 시간이니까. 잠깐만 제주도권이거든요. 정부하고 한전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서해안 벨트는요 총 12조 사업입니다. 12조 사업보다 3배 가까이 되는 40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 후보께서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상의 길이가 450km나 됩니다. 제주에서 삼성 반도체까지 가려면 해상으로 케이블을 제가 답변 시간 드릴 450km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오영훈 20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요 다시 한번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정 발표하는 것도 좋다라는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영훈 후보께서도 얘기했듯이 분산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지산지수 아닙니까? 지산지수인데 제주도에서 용인 클러스터 단지까지 공급을 한다. 이 부분도 한번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럼 답변을 해도 되나요? 자 오영훈 후보께 제 얘기인데?
오영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좀 자, 주시죠. 이따가 후보님 시간에 좀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예. 지금 일단은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일단 나중에 진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영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이제 추자 해상 풍력이 네. 이제 어쨌든 성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대규모 해상 풍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풍력 공유화 기금에 의해서 저희 도민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그 과정에서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어쨌든 사업 공모 전 단계에 제공해야 될 정보, 네. 상황 자료라든가 지질 정보를 특정 국가의 기업에만 제공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내 공모자들은 그런 풍황 자료나 그 지질 자료들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는 그 기관이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통 연결의 문제를 굳이 네. 이제 제주로 물론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로 2.3기가와트를 연결시키게 되면 지금 제주도에서 현 도정이 진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2.3기가와트가 제주로 들어오게 되면 쓸 데가 또 없으면 또는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과 충돌이 된다면 이것을 다시 역전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의 문제였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주로 전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기가와트 이내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이죠. 그래서 수자 해상 풍력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그쪽에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육지 연계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국적 기업은 우리에게 풍력 공유화 기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또 말이죠. 우리나라 예, 발전 예. 공기업은 좋습니다. 참여를 예, 했죠. 30초는 지났으니까요. 예. 자, 근데 어떻게 풍황 자료와 지질 자료가 이제 그 회사에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은 그렇고요. 그렇고 이제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 회사가 국내 선정이 기업들에 됐다면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계에서는 이제 그 오 후보께서 얘기하는 이익공유 기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성 자료를 참고하라고 한 것은 좀 차별적 대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공기업이 참여했던 거 아시고 네, 있습니까? 압니다. 1차 사업에 선정도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예, 그것은 자료가 끝까지 그러니까 같이 제공 공개되지 모델을- 않았다라고 제목 보기는 좀 모델을 어렵습니다. 만들 예, 제목 30초 모델을 남았습니다.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 평대 해상 풍력인 경우에는 모험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 도민이익 공유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제주도와 에너지공사가 부여했기 때문에 이런 모범적 사례를 꼽히고 있는 것이다. 동의하시죠? 이미 한림 해상 풍력에서 100메가와트 사업을 하면서 주민주도형, 이익주도형, 공공주도형 모델을 우리가 시간이 개발한 남았습니다. 것이고요. 마무리 그리고 주시죠. 해서 한동 평대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대림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가급적 지금 제가 좀 개입을 안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후보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질문을 좀 섞어서 하지 마시고 질문을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끊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위성곤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은 10분이고요. 자, 위성곤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제주의 해상 풍력을 통해서 도민에게 1조 원의 수익을 가져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1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개발해서 해저 HVDC를 통해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재원으로 100조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이제 비용이 많이 산정되게끔 했는데요. 최소 비용으로도 사실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가 해상 풍력을 통해서 실제 반도체 생산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을 직접 만나서 직접 PPA를 통해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정부에도 검토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대림 후보께서는 공약한 게 10기가와트의 풍력을 하겠다고 했나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확인했습니다. 1기가와트에 그렇습니다. 1기가와트에 뭘 하겠다고 하셨죠? 해상풍력 500메가와트고요. 예. 육상풍력 500메가와트 합쳐서 1기가와트고요. 아까 이제 오영훈 후보랑 얘기를 알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요. 예,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예민한 게 아니고요. 네. 문대림 후보께서 지산지소 에너지, 그러면 제주의 해상풍력 잠재력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의 해상풍력은 3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 발표한 따르면 11.5기가 정도가 됩니다. 육상풍력은 0.45기가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12기가 정도의 풍력발전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주에서 생산되어진 12기가와트 제주가 다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제주가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산지소에서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영훈 자, 후보에게 자, 10기가 말씀하면서 10기가와트를 용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삼성을 직접 만나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지산지소로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결국은 에너지가 생산되면 제주가 필요한 에너지량은 1기가와트 내외입니다. 지금 이미 1기가와트 중에 이제 발전량으로는 24%가 재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우고 나머지는 결국 어딘가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귤을 서울에 팔고 전국에 팝니다. 전기도 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주의 해상풍력의 바람이질이 전 세계 탑입니다. 초속 8에서 9m 정도가 나옵니다. 적정한 해상풍력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초속 7.5가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주 해상풍력은 그렇게 좋은 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질 좋은 전기를 삼성에 팔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주에 연결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2.3기가 추사 해상풍력이 주저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생산되어진 전기를 어디가 판매해야 되는데 그 판매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수소로 전환해서 팔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을 이어주실까요? 네, 오영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기가 해상풍력 제주로 연결하면, 개통 접속하면 제주의 전기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까? 당장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교통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주에 전기가 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 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수준을 70%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다는 아니 답이 나오죠. 불가능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발전 설비량으로 55%, 오영훈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전 용량으로는 24%. 왜 이 차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영훈 후보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출력 제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출력 제어는 발전량이 이게 전기가 지금 남아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니요. 만약에 지금 밤에 해상 풍력이 계속 돌아가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쓸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전기를 보낼 데가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충분히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면 ESS 저장 장치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그린 수소로 바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것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시스템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전기가 쓸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에 우리가 난방을 하는데 지금은 가스나 그리고
기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전화를 통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네, 충분히 그러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충분히 네. 시간을 드렸고요. 네네. 오영훈 지사께서는 출력제가 언제 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출력제는 네. 태양의 빛이 가장 강할 때 네. 나타납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또 바람이 가장 쓸 때도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그거는 바람으로 똑같습니다. 출력제가 되진 않고요. 그렇지 아. 않습니다. 전기가 그거는 후보님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양쪽에서 다 자신할 수 있다는 잠깐만요. 거죠. 네. 출력 제어는 네. 낮에 일어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왜 일어나냐면 태양광의 빛의 양과 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남는 전기를 가지고 히트 펌프를 통해서 온수 탱크를 덮여내는 그래서 히트 펌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줄어들어서 주택 가격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전 설비량과 설비량과 용량의 차이. 혹시 문대리 후보는 아십니까? 네? 안 들으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죠? 발전 설비량은 55%인데 발전량은 24%다. 왜 그렇죠? 출력제 문제, 용처의 문제. 전혀 전기에 대해서, 재생에 대해서, 분산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양 후보님이. 아니, 근데 아까 이거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과 풍력의 효율이 30%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이어주실까요? 예. 아니 질문하고 답을 받고 저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답하신 겁니까? 네. 계속 이어가시죠. 예. 10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많이 생산됐다 생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산 효율 때문에 발전량과 설비량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 없이 에너지 정책,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 탄소 중립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대리 후보님 어떻게 유연성 확보하시겠습니까? 아까 오영훈 후보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네. 모르시면 아니 제가 유연성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가지고 오 후보께 말씀해 주십시오 했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오영훈 후보께서 유연성을 자세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를 확대해야 됩니다. 제주인 경우는 오영훈 후보께서 추진하고 있는 히트펌프 사업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요 확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오영훈 후보가 말씀하신 V2G라든가 P2H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금 에너지 대란에 필수적이다. 서둘러서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지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일하겠다는 두 분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서 자, 30초 남았습니다. 실망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추가로 안 쓰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 해서 세 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좀 세 후보께 드리도록 하죠. 그동안 제주도의 개발 사업은 외부 자본을 유치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 자본이 참여하는 향토기업 육성은 소홀하게 다뤄졌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제주특별법 제158조에는 도민 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만약 도지사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문화된 조항을 살려내서 도민 자본을 키우기 위한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번엔 문대림 후보의 차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1991년 이후에 제주도는 개발과 관련해서 외지 자본 그리고 외부 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일명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수 효과는 그렇게 성과를 보지 못했고 제주도의 경제 생태계, 특히 향토 기업 생태계는 자리 잡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외발적 개발 방식은 실패로 끝났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내생적 자원과 내생적 자본을 활용한 수익구조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개발 우대 사업의 그 조항을 다시 살려내고 그것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혁신성장펀드 1조 5천억을 향토기업을 키우는데 전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의 사람, 제주의 기업, 제주의 향토 문화, 그리고 제주의 젊은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IT 기업, 혁신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주의 경제 생태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야말로 내생적 개발 방식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운영의 철학과 방식을 외발적 방식에서 내발적 방식으로 바꿔나가면서 도민주도형 성장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대림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위성권 후보의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주 경제의 주인은 제주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외지자본 특혜와 향토기업의 역차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이것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기금 의존형으로 지원했는데 사실상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토기업들은 왜 우리 기업은 세제에 있어서 외자기업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선 우리 향토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주 향토기업 제도약 조성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제에 있어서 특별하게 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수축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원 제도를 AI, 디지털, 첨단 산업까지 지원한 체계를 통해서 향토기업이 성장하고 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성권 후보의 답변도 들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개발 우대 사업과 관련해서 오영훈 후보께서 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제주 특별법 제158조에서는 특별개발 사업 우대와 관련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해서 또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제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조건이 있는데요. 주민이 총 투자 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 그리고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에 대해서 우대 사업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의 대상은 새로운 수출 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 관련 산업, 그리고 농림, 어업, 축산업, 수산업의 식품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진흥 산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즉 저는 최근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법 조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AI, 디지털 전환, 반도체, 그리고 게임,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제주의 향토기업의 유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달라지는 유형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영훈 후보의 답변까지 들으셨습니다. 특별개발 우대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세 분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엔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자유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가시면 되는데 단 선거와 관계없는 내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후보별로 각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한 번 발언하실 때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상대 후보 두 분 모두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 상대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 꼭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신 30초를 초과했을 때는 주도권자가 제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 답변 시간도 주도권자 본인 시간에서 차감이 됩니다. 혹여라도 질문 형식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길게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중간에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위성권 후보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토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작해 주시죠. 예, 앞서 토론에서는 에너지 문제로 해서 두 후보께서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토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은 좀 우리 다 아는 문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에 1,400억을 쏟아붓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도로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아닌 것이죠. 도민이 불편하면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제도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도민이 불편해합니다. 안전하지 못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저는 대안으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급행버스, 마을 순환버스, 택시 연계 교통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급행버스는 거점과 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마을 순환버스는 스마트 마을버스로 만들어서 골목과 주요 거점을 촘촘히 연결합니다. 노용 노타리에서 노용 초등학교, 소방서, 아파트 이런 형태로 구축이 되는 거죠. 택시는 마을 순환버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 읍면 지역에는 택시가 있는데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택시 책임 운영 제도를 도입해서 읍면 지역의 택시의 역할을 높여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과 시민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생활권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 공약이었고요. 문대림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문대림 후보의 공약 중에는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던데요. 거의 일치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만 하나 더 추가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 공약이 네. 좋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섬식 정류장, 양문형 버스 체계 네. 여전히 유지해야 되나요? 우선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 체계는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성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급행버스, 마을순환버스, 택시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민선 8기 제2조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급행버스, 지선과 간선 체계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수요 응답형 교통 시스템, 아까 문 후보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옵서버스라는 제도를 전 읍면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와 관련돼서는 65세 이상은 행복택시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잘 알겠습니다. 제공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후보께서 그동안 4년 동안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실제 원희룡 도정 때는 버스 운송 분담률이 한 14%였는데 오영훈 후보가 지사를 하면서는 실제 사실 운송 부담률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면적인 떨어지진 개편. 않아서 7% 이상 높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7%가 높아진 것은요, 네. 성식 정류장에서 8초, 7%라는 게 8초 빨라졌습니다. 8초. 네, 제가 네. 14%가 2022년도였고요. 이게 계속해서 상승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문제는 좀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문대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상대 후보와 방송 토론에서 다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죠. 네, 말한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대림 후보는 감점을 25%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14년 전에 경선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단수공천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있었고요. 그 재심이 재심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다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의 경우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다시 선출하시오. 이게 재심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그럼 출마도 명분, 불출마도 명분 해서 불출마의 명분이 없어 탈당했지만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도 했고요. 그 후에 당이 요구해서 복당해서 알다시피 몇 차례 출마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감점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규칙이 중요하죠. 사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이제 우리가 정당을 활동을 하고 공직자로서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규칙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과 관련되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담은 문자를 문대림 후보 본인 휴대폰으로 발송을 했는데 이게 규칙에 좀 어긋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꾸 프레임을 만드시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이제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미 3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해서 또 3번 성명과 이제 회견을 하셨더라고요.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이제 문대림 그리고요. 후보에게 그런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입장도 나왔었고요. 또 우리 캠프의 법률 자문도 받은 내용입니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유성곤 후보도 예.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거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영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지 단톡방에 네. 이제 공무원들이 네.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무직 공직자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제 불찰입니다. 도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저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영훈 후보께서는 상장기업 20개 유치가 네. 공약이었는데 네네. 상장기업 몇 개나 유치하셨어요? 상장기업 1개가 유치가 되었고요. 예비 상장기업 16개의 기업이 IPO 클래스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에 있는 향토 기업들이 상장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야기가 네. 상장 기업 20개 유치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돌보지 못하고 산업 정책이 망가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경청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자금도 지원하고 펀드도 만들어야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20개 상장회사 육성은 제주도의 향토 기업들을 또 상장회사를 한다는 측면이 있고 예, 그런 사업이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예, 진행되기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되어서 그 버스 배차 간격이 오히려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십니다. 이런 정책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성군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영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언 시간은 10분이고요. 오영훈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우선 문대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성군 후보의 질문에 그 괴문자와 관련돼서 선관위에서도 입장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선관위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고요. 언론에서 나온 적이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선거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 혹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언론 보도상의 내용입니다. 우리 선거사무소에서 오늘 선관위에 이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문 후보님 명의로 유포한 괴문자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미 사라진 유령 번호라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한계를 느낀 나머지 문 후보님 괴문자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관련 자료를 다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선관위가 문 후보님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면죄부를 받았다는 표현은 제가 안 했고요. 네. 모 일간지 기사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확인을 좀 해보시죠.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이 괴문자 발송이 후보자 비방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그리고 이 휴대전화 청구 요금과 관련돼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오늘 오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셨습니다. 저도 출연을 했고요. 아마 저 출연한 다음에 문 후보께서 출연을 하셨는데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12월 3일 내란 당시에 도청을 폐쇄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행안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아마 동료 의원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 일산의 지역구이신 김성애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행안부에서 확인했을 때 17개 시도 청사 중에 폐쇄된 청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청사를 폐쇄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계엄이 있었던 날 3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고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관련 모 언론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3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란 특검에 고발을 당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다 일체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비행기 관련 탑승 실적, 그리고 저희 버스 차량 기사 운행 실적, 그리고 주요한 인사들과의 통화 기록, 이런 내용들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행방불명이라고까지 표현했다면 사과드리고요. 행방이 묘연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쭉 이제 통화 말씀 주셨는데 10시 37분부터 12시 0시 15분까지
1시간 37분간 엄청나게 중요한 자, 예, 순간이었거든요. 자, 그 그때- 순간 동안 그래요. 제가 주도권 트럭이기 때문에 네.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죠. 네. 분명히 저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분명히 제가 내란 특검에서 이유 없음으로 각하 결정을 받은 사안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확인한 도청 폐쇄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JDC 이사장 재임 시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중요하게 역할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당시 JDC 노조에서는 불출마하시겠다고 했다가 JDC 이사장 재임 시절에도 도지사 출마 절대 안 한다고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 조기 사퇴를 하셨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성명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JDC 이사장 재임 시절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JDC 이사장 재임 시절 성과 많았습니다. 위기관리 리더십을 제가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이제 오영훈 후보도 잘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 이사장 시절에 저는 그 어떤 선거도 출마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하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 그 질문 내용을 다시 아니죠? 한번 파악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네. 도청 폐쇄와 자.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시면 예. 도에서 기자들에게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하달한 공문과 문자를 보시면 폐쇄에 관한 물론 내용들이 보도자료 분명히 내용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정부안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보도자료 도청 폐쇄가 없었다는 게 도청- 확인이 됐다는 점을 그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지금은 됐다는 제 주도권 확인이 시간입니다. 됐다는 제 것도 질문 오영훈 듣고 좀 후보의 얘기해 주시죠. 주장이고요. 예. 제 주도권 계속해 주시죠. 시간입니다. 문대림 전 이사장을 규탄하는 성명이 JDC 노조에서 나왔습니다. 재임 기간, 문 전 이사장 재임 기간을 JDC의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JDC의 큰 수건, 큰 숙제였던 제2첨단 단지를 힘있게 추진을 했고, 그리고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 외국인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앞장서서 해결을 했고, 헬스케어 타운 문제도 그 당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보강공사를 네. 추진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좋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성명서를 보면 제2첨단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 국제병원 등 기관의 목적 사업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성곤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유성곤 의원께서는 이제 삼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고 지금 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큰 역할을 하신 게 있다면, 성과를 낸 게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삼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에서 국정감사 우수위원은 9년 연속 했고요. 법률 소비자연맹에서 의정 대상을 10년 연속 받았습니다. 아니, 서귀포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하죠. 예결위원을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5번을 네.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제주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여기 했습니다.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예. 어떤 성과를 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의 생약자원 관리센터를 300억 규모로 만들었고요. 500억 규모의 서귀포 의료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귤 산업에 있어서 과거에는 낙가 위주로 보상받던 것을 찰과가 되는 바람의 감귤의 특성에 따라서 되어지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농해수에서 6년 활동했고요. 지금 행안위 2년 그리고 산자에서 2년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서귀포의 가장 큰 쟁점, 갈등의 사안은 제2공항입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보다 오영훈 후보가 입장을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영훈 후보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찬성과 반대로 전편일률적으로 질문을 했었으면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예. 그리고 다만 이 공항이 지금은 갈등을 해결해야 될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갈등을 우선-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주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치인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후보께서는 네.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서 네. 지난 4년 동안 제가 볼 때는 뭉갠 것 같아요. 뭉갠 게 아니고요. 어쨌든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공항 문제는 네, 30초 제가 남았습니다. 중점 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갈등 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정의 기본적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더 이상 갈등의 요소로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 자, 오영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도권 토론 마지막은 문대림 후보의 차례인데요. 마찬가지로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후보님 시작해 주시죠. 네, 유승건 후보께서 2년 전 제가 이제 도지사 불출마하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출마하지 않는 게 어쩌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승건 의원께서도 3선에 도전하면서 3선 의원이 당선되면 상임위원장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했던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신 그 입장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점과 관련해서 이제 규칙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당한 당규의 감점보다 페널티가 높은 게 바로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그 부적격도 최고위원회 의결로서 구제받고 합니다. 아마 유승건 의원이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던 상임위원장께서 그렇게 해서 구제받아서 지금 출마를 하고 계시죠. 그럼 그런 상황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분에 대한 부분도 수선지, 탄원선지 저는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잣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간에 어떤 정부적 상황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자꾸 이슈화시키고 문제화시키면서 규칙을 얘기하는 것도 저는 도의적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농해수위 활동 오래 얘기했는데 최근 이슈가 또 이제 AI 자칭 AI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농업과 관련한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스마트팜 사업이죠. 사업의 명칭이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입니다.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 농업 관련 AI 대전환을 이룬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행안에 있어서 네. 농해수님께 한 수 배우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영훈 후보는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분이 너무 격정적으로 얘기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이라고요. 네. 이번 이게 한 2,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네. 국민성장펀드 9천억까지 합쳐서 한 1조 2천억 이상 투자되는 농업 네. 분야 AI 대전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네. 사실 공모가 이루어졌었거든요. 네네. 4월 3일 날 공모가 마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농업 분야 AI 대전환을 위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주도가 빠졌더라고요.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알고는 계셨는지 이런. 제가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이미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돼서는 저희도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주도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다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고요. 농식품부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디지털 전환 사업, AI 디지털 대전환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좋습니다. 모범적인 사업이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다라는 사업의 모범성을 네. 인정하고요. 네네. 다만 그거는 데이터 중심의 사업이고 AX 플랫폼 사업은 실행이거든요. 실행. 그래서 예산 규모 면에서도 틀리고요. 예산 규모 면에서도 틀리고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시간 문제 때문에 끝나면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부 돈 1,400억, 민간 투자 1,600억, 1,500억.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더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수 목적법을 만들어서 농업 분야에 스마트 축산,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끌고 가되 민간의 전문성을 받아 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에 대한 배당을 준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다양한 뭐 정밀농업이라든가 인력 대행이라든가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농업 분야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영훈 후보님 그 칠다우와 관련해서 네. 지난해 물동량이 24TU였지 않습니까? 11항차인가 평균 물동량이. 근데 원래는 좀 줄었습니다. 16TU로. 아니, 그 자료를 잘못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지금 2026년 3월 달에 43TU로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 평균. 항차당. 항차당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수출 물리비 절감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절감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상당 부분 절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손실보전금과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 추정 기업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기업이익이 현재- 이제 보통 물류비 절감과 원가 절감, 수출 이익 등을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2026년 자, 원래 지금 6월부터 지금 네. 오은 평가는요. 네, 현재 물리비 절감은 2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예. 네네. 그 손실은 네. 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수출기를 연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제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 항로를 갖고 가야 되는지 계속 이 수익 구조가 유지가 되게 되면 계속 항로를 갖고 가기 어렵죠. 네, 그런데 어렵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지만 북극 항로 개설 등 신설 항로를 개설할 때 손실이 있더라도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네, 평택항도 처음 항로를 개설할 때 좋습니다. 3년 걸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우리는 네. 2년 만에 네. 손실 보전액이 제로로 된 그럼에도 것으로 전망하고 불구하고 있다는 점 오영훈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12월 크리스마스쯤에 네, 이제 첫 출항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후보와 입장 차이가 있어서 25년 10월 달로 연기된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문대령 의원실을 찾아가서 네. 칭다오 항로 개설 네, 문제에 12월 대해서 경- 협조 요청을 했고 근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도왔죠. 도왔는데 네, 그때 도우려고 윤석열 봤는- 정부예요. 도우려고 잠깐만요. 봤는데 조금만 답변 더 듣고 그러니까 갈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를 용인해주지 않았죠. 허가를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칭다오 항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네, 이런 네.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뭐 이해는 하는데요. 당시에도 물동량에 관한 문제가 강력히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다가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승인을 해줬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근 후보께 묻겠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의 진입자 암치료센터, 그리고 정밀의료 자유구역, 그리고
메디컬 스트리트를 만들어가지고 K-뷰티, K-성형, K-미용까지 해서 헬스케어 타운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앵커 기업으로서 중입자 암치료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서귀포 지역경제, 상남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타운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전략은 매우 적절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입자 치료기는 현실적으로 5천억 정도가 들죠. 그리고 실제 운영 비용이 1년에 한 1,50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적자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저 같으면 양성자 치료기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타운을 활성화하시는 것이 30초가 낫지 않을까. 30초가 안 됐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아니 아니, 뭐 5초 더 얘기를 얘기하셔도 못하게 괜찮을 것 합니까? 같습니다. 저도 말 좀 합시다. 조금만 얘기하고. 5초 더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예, 그만하겠습니다. 대선 공약 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결국 세종에서는 그러면 적자 구조를 보고 했겠습니까? 헬스케어 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하고 체류하고 휴양하고 그와 함께 서귀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이미 이제 제주대학교에서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대림 후보까지도 진짜 주도권 토론이 다 있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세 분께서 하실 말씀도 앞으로 해야 될 말씀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자, 오늘도 토론 시간이 다 되어 가서요. 각 후보께 마무리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한 30초씩만 세 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 발언해 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제주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할 전략 거점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할 사람, 개혁이 아니라 실력으로 완성할 사람, 지금 제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선 과정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으로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영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었고요. 이어서 문대림 후보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30초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도민이 주인공입니다. 저 문대림 항상 도민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정책,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고민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 있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동해서 제주의 미래를 힘있게 이뤄갈 후보 문대림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문대림 후보의 마무리 발언이었고요. 이어서 위성원 후보께서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제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저 위성권 제주를 새로운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위성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세 분 모두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언론 5사가 공동 기획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택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경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종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의 과정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세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